네,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두 번째 코너는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도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규복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AI 하면 반도체 얘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네, 반도체 하면은 사실 많이 듣는 용어기도 하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오늘 네, 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산업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네,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한 실적이 보니까 15조 원에 육박하는 음,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네, 사실 AI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법한데 오히려 지금 물론 4분기 실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실적이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 손실이다. 타격감이 좀 예상보다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그 실적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 게 아니라 네. 뭐 코로나가 생긴 2019년, 20년부터 사실은 누적된 것들이 좀 음, 이런 사항들에 같이 연결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이에 뭐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가 뭐 경기 침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차원에서 삼성의 실적이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누적된 거다. 네, 네. 예. 최근에는 그런데 뭐 챗 GPT 등장으로 뭔가 그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이제 반도체 쪽 수요 증가도 좀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 이제 챗GPT나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뭐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은 삼성의 그 실적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왔다는 거, 그거에서 이제 챗GPT라든가 음, 온디바이스 AI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이슈거리가 나왔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작년 4분기 정도까지 아마 그 감소세가 이제 약간 주춤하는 상태로 바뀌고는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영업 손실은 컸지만 이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새로운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반도체의 필요성 음. 이것 때문에 아마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 가격에 약간 반등도 좀 이루어지고 이러라고 생각이 어, 좀 들고 있습니다. 손실 네,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네, 하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쪽 비중이 네, 큰 거잖아요. 네, 그때 그 부원장님이 설명 주시기로는 이제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맞습니다. 네. 분류가 되고 그럼 삼성전자는 뭔가 메모리 쪽 비중이 크다 보니까 메모리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메모리라는 거는 아마 시장 경제의 흐름,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해야 되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많이 탄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이 S 사이클이니까 네. S 사이클 같은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 메모리를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메모리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메모리 카드, 음, PC에 들어가는 저장하는 거, 네. 일반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메모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장한 거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응용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비메모리 쪽 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한 반도체 전체 시장의 한 30%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한 60에서 70%를 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 업황이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그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폭 광메모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네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네, 거잖아요. 아마 작년 4분기쯤부터 이제 많이 이제 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HBM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역폭이 넓다는 얘기는 어디에 저장돼 있는 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조에 있는 물을 뺄 때 빠지는 하수도관이 좁다고 생각하면 물이 천천히 빠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이 넓다고 생각하면은 물이 많이 빠지는 것과 똑같이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거를 빨리 우리가 나 이거 필요해 하고 명령을 내렸을 때 빨리 뽑아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HBM이라는 고대역폭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챗 GPT나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HBM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 HBM 수요 증가로 인해서 메모리 업황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금 봐서는 아마 뭐 1분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어든 상태고 예. 아마 2분기쯤 되면은 아마 상승 곡선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랄까 아마 이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쪽 측면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저는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 반도체 산업하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패권 경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 미국에서 뭔가 그 반도체 칩, AI 관련된 칩 같은 거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하고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타격을 입고 이런 뉴스 네. 많이 나오잖아. 네. 뭔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힘든 변수들이 꽤나 예, 많은 것 맞죠. 같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갭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은 기술을 항상 유지하는 음, 일반 그 밑에 있는 국가들하고 기술을 유지하는 그 간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은 반도체가 없어서는 전자라든가 아니면 항공우주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중국으로 해서 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비슷하게 대등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의 수출 제재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그런 제재도 있었다고 보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고 저희가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대개 보면 물론 뭐 삼성이나 네. LX 세미콘 같은 뭐 대기업군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라고 하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아마 이제 기술력 좀 더 첨단 기술력을 좀 확보하는 거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좀 나갈 방향으로 첫 번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반도체 쪽 하면은 그 설계하는 업체를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를 이제 그 설계 업체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제조하고 생산하는 거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 파운드리라고 예.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파운드리 네. 쪽이고 네. 또 흔히 요즘에 증시에서 화두가 됐던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쪽은 또 팹리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럼 이 파운드리 쪽에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쪽을 계속해서 키워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론 메모리 사업에서는 뭐 전 세계에서 당연히 1위를 하고 있고 그거는 메모리에서 1위를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을 얼마큼 잘 운영을 하고 얼마큼 잘 설치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메모리에서 가지고 온 양산 능력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확보하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좀 이제 영역을 이제 확장하는 차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첨단 공정 쪽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TSMC도 있지만 삼성이 첨단 쪽 공정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한테 좀 더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원래 파운드리하면 그 대만 TSMC가 좀 대표적인.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TSMC가 뭐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2배 이상의 네.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뭐 우수한 그 경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TSMC 같은 경우는 레가시 공정이라고 하는 옛날 공정들까지 쭉 같이 가지고 있고 첨단 공정까지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첨단 공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옛날 공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이나 아니면 해외 여러 업체들이 옛날 공정을 갈 때는 TSMC로 주로 많이 가는 거죠. 대신에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여러 AI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네. 이런 업체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속기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첨단 공정으로 해서 좀 더 작게 효율적으로 네네.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삼성이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 오픈 AI 네네. 그 샘 올트먼이 네네. 방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그 경영진들 만나가지고 뭔가 그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부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SNS를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라든가 네. 그리고 메타 뭐죠? 구글도 연결되겠죠. 구글이라든가 MS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엔비디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프로세서 칩, 이제 아마 그래픽 GPU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형 프로세서에 대한 단가가 워낙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장악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업체 말고 다른 데다가 어떻게 맡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AMD라는 데가 일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샘 올트만의 어떤 한국의 방안 그리고 국내 업체들하고 미팅이라는 거는 아마 이제 자체적인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낮추는 네.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도 이미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는 설계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생산 공정은 첨단 공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겨야 결론은 되네요. 삼성 같은 첨단 공정을 잘 운영하는 업체하고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샘 올트만 오픈 AI 같은 경우도 물론 예. MS의 지분이 있지만 예. 오픈 AI 자체의 챗GPT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프로세서 같은 네. 경우는 자체적인 걸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업체하고 좀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HBM이라는 고대역폭의 메모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누구랑 친해져야 되냐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가속기 프로세서를 넣어서 만든다고 해도 HBM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한국 업체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AI 프로세서라는 거는 단기간 내에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아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능력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사피온이라는 그 AI 반도체 벤처 업체가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벨리온이라는 그 AI 반도체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하고 조율하면서 좀 더 자기네가 빠르게 그 AI 반도체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샘 올트만 방안에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네. 거를 또 생산을 맡기고 네네. 또 메모리 그 HBM 메모리 수요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네. 또 방안한 목적이 예,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삼성 그 갤럭시 S24 맞죠? 여기서 네, 네. 이 보니까는 처음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네. 이게 클라우드라고 해서 거치지 않고 그렇죠. 자체 저장된 데이터만으로 이게 예.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온 디바이스 AI 제품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시연한 영상도 봤는데, 네. 그럼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이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사실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네. 이제 그 시장에서의 아마 평가는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탭, 그러니까 탭 같은 그 태블릿 PC라든가 네. 일반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노트북 PC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마 이게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쪽에 예, 맞습니다. 자동차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자동차에서는 이제 음성 서비스가 일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아마 뭐랄까요? AI가 제대로 적용된 자동차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의 입출력을 돕는 HBM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수요도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용어가 HBM인데 네네. HB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HBM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충분히 그런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에 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데가 이제 3개사가 주로 이 HBM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쪽은 향후에 봤을 때 이 온디바이스 서비스가 단순히 음성을 통역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플러그인 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플러그인. 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 네. 처음에 앱을 우리가 지금 사서 쓰거나 아니면 네. 다운로드 받아갖고 깔아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네네. 받듯이 챗 서비스나 거대 생성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운송 수단이라든가 뭐 식당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 일정에 맞게끔 그런 걸 해주는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그런 측면에서도 기회도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 HBM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던 최근에 이제 그 AI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HBM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업 비중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 매출 비중이 앞으로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네. 예, 어떨까요?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그 HBM,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모리하고 HBM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가 여러 시장에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고 옛날에도 그 일반적으로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설계해놨던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모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꾸준한 수요가 있다고 보고 네.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는 빠른 데이터를 받아서 빨리 그 저희한테 응답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HBM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제 뭐 우려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HBM도 이제 계속 뭐 버전업이 돼서 뭐 HBM3라든가 4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네. 그 성능들의 그 향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이 여러 가지 HBM 쪽에서는 기술력을 좀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도 이제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 상당히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는 아마 삼성이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 국내 업체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제가 아까 조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네네. 이제 뭐 기술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를 둘러싸고도 지금 계속해서 네. 지금 뭐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사실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네. 중국 최대 생산 파운드리 업체가 SMIC 맞죠? 네네. 자체 기술로 개발한 그 7나노급 반도체 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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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분명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예.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7나노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3나노, 2나노도 가능해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만 7나노로는 주는 어떤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7나노라고 한다면 10나노 이하급으로 가면 일반적인 그 DUV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시각 장비인데 그거보다도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네덜란드 ASML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EUV 장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EUV 장비가 돼야지만 10나노급 미만에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EUV가 뭐의 약자예요? 너무 어려워요, 저. 이거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건 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네. 7나노라는 거는 중국에는 아직 EUV 장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7나노를 했다는 거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부분. 했다는 거네요, 정말. 네.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 대만의 TSMC에서 DUV라는 EUV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네. 장비로 여러 번의 공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패턴의 폭이 반도체 패턴의 폭이 좁아지는 걸 가지고 그걸 양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아마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반복적인 공정을 통해서 7나노 것까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가가 좀 상당히 비싸지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그것까지 이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들긴. 양산까지는 아직 좀 네, 시간이 네. 걸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근데 이제 그 외적인 거는 그렇죠. 뭐 여러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도 언론에서 나왔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 하나 120조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력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되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자국산 반도체를 만약에 자국 업체가 채용했을 때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국내 이제 한국에 있는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돼서 네. 채용이 만약에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우리가 확 그러네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이게 아마 중국 정부의 단기적인 처방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시장에서 검증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의 기술력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지가 있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참 미국에서는 온쇼링이 있었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런 자국의 기업이 네. 만든 칩을 쓰면은 그런 네, 또 네. 보조금 혜택까지 주고. 그렇죠. 네. 예. 저희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뭐 그런 정책들이 많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또 그 중국 쪽의 그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도 항상 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네. 보면 반도체 세정 장비 그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네. 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 뭔가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어떨까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이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인력을 통한 설계도의 뭐 네. 유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뭐 국내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반도체 기업에서 퇴직을 하거나 퇴직 예정인 분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 문제라고 가장 뭐 인력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인력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퇴직하거나 퇴직을 예정한 그런 인력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 인력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인력 부족이 삼성도 지금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네. 하고 중소 중견기업도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퇴직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 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등의 교수 인력으로서 좀 다시 채용되면서 인력을 단계별로 뭐 상급, 고급, 중급의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그런 데서 좀 활용한다면 저희가 인력을 거꾸로 잘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나가기보다는 한국에서 있으면 더 뭔가 좋잖아요. 사회에서 좀 사실은. 재흡수가 되는 과정이 그렇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년이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인력이 없는 것들을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인력이 되기 때문에 뭐 일거양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미국에서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가 있었을 때 보면은 최근에 보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동맹국들한테도 네. 중국의 그런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네, 네. 그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예, 알려졌는데 예. 네,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되겠죠. 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 게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공장이 돼요? 있어서 지금 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정 관련된 쪽,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중국 그 반도체 기업의 어떤 설계 능력이 좀 네. 이렇게 향상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기업이 뭐 지금 한 3개 정도의 그 반도체 라인을 갖고 있는데 각 대기업별로 그런데 이 보면은 그 반도체 라인을 없애고 갑자기 한국으로만 생산한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중국에서의 수요도 있고 한국에서의 수요, 글로벌 수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의 그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중국 수요를 어느 정도 좀 그 커버하는 형식으로 좀 하고 네.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가장 시급한 그 해결 방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네요. 네. 그 두 나라가 패권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사실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건데. 네, 네, 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권 전쟁의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앞서 온쇼어링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반도체 공장을 이제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삼성 같은 경우도 텍사스에 그 새 파운드리 공장 지금 건설하고 있고 뭐 TSMC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뭔가 공장 자체가 지금 미국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판도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반도체는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가 이제는 앞으로의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은 이제까지는 반도체의 선도국으로서 한 1990년도 이전 그 전까지는 반도체의 선도국이었죠. 네. 그게 이제 양산까지 같이 포함된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일본이 그 시장을 이제 이어서 10년간, 20년간 거의 이제 시장을 좀 독식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뒤에 받은 나라가 결론은 이제 이어받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반도체가 중요해지고 그것들이 국가의 부와 연결된다는 거는 약간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렇게는 앞으로는 중요한 그 반도체가 수요가 많은데 이거를 결론은 타국에서 거꾸로 생산해서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게 자국의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자국의 생산하는 자동차나 가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손해가 있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은 온쇼링을 해서 네. 자국 내 이제 라인을 깔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것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서도 각국이 지금 유럽 전체에서도 이거는 유럽도 그런 반도체를 가질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독일의 드레스덴 네. 그런 쪽에는 아마 TSMC에서 공장을 짓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삼성도 아마 독일이나 이제 그런 지역에 이걸 공장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TSMC는 또 하나는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독일에도 공장을 질 예정이고 일본에 이제 공장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TSMC는 그렇게 전략을 피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공장 라인을 만들고 있어서 아마 이게 글로벌하게 가는 그 각국의 그 정책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우리가 갈 방향은 우리는 첨단 기술 중심으로는 꼭 한국에서 자국에서 생산한다. 자국에서 개발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이 듭니다. 기술 유출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글로벌 각국이 뭔가 그런 공장이라든지 생산 라인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원이 따로 없나요?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반 구축이나 인력 양성, R&D 자금 여러 가지를 본다면 기반 구축을 해주는 측면에서 보면 용인 이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걸 크게 이제 구성을 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제 큰 기업들과 주변에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거기 내에서 다양하게 개발이나 생산을 좀 연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좀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이나 기타 다른 주요국들 가운데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세제 지원이라는 게 일부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 통과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했지만 그런 지원도 있죠. 그리고 첨단 반도체 중심, 특히 이제 AI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항공 우주 반도체 같은 첨단 반도체 측면에서는 R&D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올해는 약간 작아졌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R&D 자금을 좀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교육부와 과기부가 중심으로 돼서 인력 양성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좀 어렵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네, 반도체가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별로 꼭 가야 될, 꼭 잡아야 될 그런 좀 헤게모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그거를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특히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강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초격차가 되겠죠. 초격차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못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가 시스템 반도체인데 거기서 저희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밖에 안 돼요. 아직 나아갈 길이 아주 멀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10% 이상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내에서 주로 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협력하고 그런 노력 통해서 기술력을 좀 내재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는 시장을 주도하는 헤게모니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